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는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강원도 인제군 일대에서 제3회 국제과학화전투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국방부가 주최하고 육군이 주관하는 대회엔 우리나라를 비롯해 5개국 최정예 전투원이 모여 전술 능력을 겨룹니다. 육군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제대로 익히는 차원에서 장병 맞춤형 경제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장병과 군무원 등 모두 20만 6천여 명이 관련 교육을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현지 시각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이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안보와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양국은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서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럼 베트남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외국 정상의 국빈 방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한국과 베트남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단계로 새롭게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를 통한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베트남 측 참석을 요청했고 럼 서기장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말했습니다. Đứng thứ ba về hợp tác thương mại và lao động, hợp tác quốc phòng an ninh tiếp tục đi vào chiều sâu, hợp tác các địa phương, giao lưu nhân dân hai nước cũng không ngừng được mở rộng. 이러한 교류 협력의 하나로 우리나라가 만든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출 물량은 K9 자주포 약 20문이며 금액은 3억 달러, 한화 4,3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군 장병과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임 후 첫 지휘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안 장관은 서두에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을 언급하며 군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11일 국방부가 밝힌 안규백 장관의 1호 지휘서신에서 강조된 당부사항은 크게 두 가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인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실전적인 교육훈련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가장 큰 책무는 유사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운을 뗀 안 장관은 실전적 교육훈련과 전투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UFS 연습을 실전적이고 성과 있게 함은 물론 엄정한 군 기강과 안정적인 부대 관리를 병행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힘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기강이 바로 선 군을 위한 지휘관들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지휘관이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부대를 진단해야 한다면서 안전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휘관은 계획, 실행, 확인, 점검이라는 작동 원리를 철저히 이행해 사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대강주의를 척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서신 마지막에 기본에 충실한 군,
책임을 다하는 군, 전우를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군이 진정한 강군이라면서 군인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사기 진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북한이 어제 인민군 대연합부대 관하 포병부분대 사격훈련 경기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오는 18일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해방패 연습에 대응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이 전군의 수행 능력과 임전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전투훈련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국경 너머의 적들을 철저히 억제하고 국가의 안전과 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투철한 대적 의식을 과시하는 계기로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지의 최정예 전투원들이 집결하는 교류회장 제3회 국제과학화전투 경연대회가 다음 달 20일부터 열립니다. 올해는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지 백재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제3회 국제과학화전투 경연대회 KICTC가 강원 인제군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KICTC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육군이 주관하는 행사로 우리 군의 우수한 첨단 과학화전투 장비를 활용해 실전적인 전투 기술을 겨루는 국제 군사교류 행사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대회는 세계적인 과학화전투 경연대회이자 군사외교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단결의 힘으로 훈련의 미래를 연다는 의미의 Strength in Unity, Advance in Training이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됩니다.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뉴질랜드, 미국, 우즈베키스탄이 참가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인도를 비롯한 4개국이 참관국으로 참여합니다. 대회는 22일 오전에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각자의 전투복에 자랑스러운 국기를 달고 조국을 대표해 경연에 임합니다. 이와 함께 대회 마지막 날에는 여러 국가의 전투원들이 한 팀을 이뤄 다국적군 연합전투를 진행해 참가국들 사이에 우호를 다질 예정입니다. 본 대회에 앞선 20일과 21일에는 민군 화합 마일즈 서바이벌 경연대회가 펼쳐져 민간 밀리터리 및 서바이벌 동호회 32개 팀이 도시지역 훈련장에서 과학화전투를 경험합니다. 육군 과학화전투 훈련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한 군사외교 행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참가국 사이의 상호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정찰과 감시, 타격 임무까지 가능한 K방산 드론. 국내 중소기업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1세대 무인 전력이 현장 실험을 거치며 전력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기술력을 확인해봤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느다란 케이블을 타고 드론이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지상에서 전력을 공급받은 드론은 목표 상공에 머무르며 눈처럼 감시 임무를 수행합니다. 위성 신호가 끊기거나 통신이 교란된 상황에서도 움직임 없이 표적을 주시하며 전장을 감시합니다. 제 뒤로 10m 상공에서 스위드 드론이 비행 중입니다. 최대 100m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요. 케이블 하나로 전원을 공급받아 24시간은 기본이고 며칠이고 하늘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유사시 적의 해킹 공격이나 전파 교란에도 흔들림 없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위드 드론은 유선 전력 공급 방식으로 드론의 장시간 연속 감시가 가능하고 무선 전환을 통해 최대 20km를 이동하며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재민과 전파 차단 등에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지난해 12월 국방기술품질원의 DQ마크 인증을 획득해 성능을 검증받았습니다. 실제로 접경 지역 상황 식별과 유사시 영상 실시간 전송, 지휘 통제실의 선제 판단을 돕는 등 눈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황 발생 즉시 병력 투입 없이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차별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구현하지 못한 기술들, 다른 드론과의 다른 특징들을 가진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해오는 것만이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TM200은 K방산의 공격형 드론입니다.
조종사가 목표를 지정하면 3분 이내에 정찰부터 공격까지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실전 상황에서는 고지대 정찰소와 은엄폐 지역의 표적 등 병력이 진입하기 어려운 위치에 대한 타격에 활용됩니다. K2 소총과 대전차 로켓, 투하형 폭탄까지 탑재할 수 있어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술 자산입니다. TM200은 저희가 개발 시작한 건 벌써 한 2년, 3년 정도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그 군과 함께 전투 실험을 통해서 지금 그 M72 로우라고 하는 무반동총 그리고 소총 그 발사 그 시험을 전투 실험을 현재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투하탄을 여러 발 장착해서 그 일정 지역을 여러 발 떨어뜨려서 그 초토화시키는 이러한 그 전투 실험을 마찬가지로 같이 그 군과 함께 수행을 해서 그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 입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정찰과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고 병력 손실 없이 전장을 주도하는 하늘의 전투 자산 K 방산 드론. 대한민국의 1세대 드론 기술로 완성된 무인 전력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 군용 시장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K 방산의 품격 KFN 뉴스 윤여수입니다. 육군이 장병 맞춤형 경제금융교육을 통해 장병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역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장병들이 금융사고 예방과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경제금융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육군은 올해 전반기에만 장병과 군무원 20만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했고 연말까지 4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0년 850여 회 10만 6천 명 수준이던 교육은 올해 4,300여 회 35만 8천여 명으로 500% 이상 규모가 커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금융 이해력은 60대 다음으로 낮은 수준인데요. 군은 특히 병 봉급 인상과 스마트폰 사용 확대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금융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개발원과 협력해 지정장교와 부사관을 군내 경제금융 전문 강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전 경제골든벨 같은 장병 중심의 참여형 교육과 함께 신용회복위원회, 카카오페이 등 민간기관과의 협업으로 교육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경제금융교육을 받은 장병의 비율은 2023년 20.1%에서 올해 63%로 급증했고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96%에 달했습니다. 육군은 앞으로 교육 대상을 군인 가족까지 넓히고 군인 자녀 어린이 금융스쿨 등 장병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중국 공군이 다음 달 19일부터 닷새까지 동북부 지린성 창춘에서 에어쇼를 엽니다. 신형 스텔스 전투기 젠35A 같은 중국 공군의 최신 무기와 장비가 대거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1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홈페이지 2023년 이후 2년 만에 비행시연과 지상전시회를 포함한 에어쇼를 성대하게 개최한다는 성명글이 올라왔습니다. 행사장 규모는 약 183만 6천 제곱미터, 비행 공연구역은 75만 8천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현지 언론은 공개된 영상을 인용하며 공군 바이 특수비행팀의 젠10C와 젠10S 전투기, 공군 항공대학 홍잉 특수비행팀의 JLA 투연기 두 비행단이 이번 행사에 참가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주하이에서 열린 에어쇼 차이나 2024에서 처음 공개된 젠35A도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년 전 열린 창춘 에어쇼에서 젠20을 필두로 젠16, 위20 공중급유기 같은 중국 최신 비행기를 선보인 만큼 이번에도 전략적 가치가 높은 주력 전력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겁니다. 2015년 개발한 단발 엔진의 다목적 전투기인 젠10C도 현지 언론이 기대하는 전력 중 하나입니다. 해외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만큼 이번 행사에서 고기동, 고정밀 타격 같은 공중미행 성능을 집중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포병전력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포탄들이 있으며 포탄을 운용하는 방식도 어떤 신관을 장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포탄이 됩니다. 포탄을 폭발시키는 결정관이자 포탄의 운용 방식을 결정짓는 신관에 대해 방산톡톡 시간에서 알려드립니다. AI 기반 기술이 반영이 돼 있어서 아군이 있을 때는 동작을 하지 않고 적군이 있을 때는 동작을 할 수 있는 부분. 신관이란 발사전 단계에서는 사용자라든가 운용자가 결국에는 그거를 취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발사 전까지는 반드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을 해야 되고요. 발사 후에는 저희가 원하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위치에 무기가 기폭됨으로써 그 무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사 전 단계에서는 반드시 절대 안전을 보장을 해야 되고요. 발사를 했을 때는 정확하게 동작을 해서 100% 작동을 해야지만 무기 효과를 100%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관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서 얼마의 시간에 타고 들어가면은 실제로 최종적으로는 안에 있는 옛날 탄 같은 게 동그란 탄이 결국엔 터지는 식으로 이렇게 동작을 했잖아요. 그게 어떤 차원에서는 시한신관에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불을 붙이면은 그 심지의 길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타고 들어가서 화약이 점점 증폭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그 성능을 발휘하는 구조거든요. 고대에도 신관은 사실은 존재했죠. 근데 그때는 좀 더 간단한 구조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안전이 조금 더 보장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관의 종류는 운용하는 기능에 따라서 일단은 구분을 한다면은 충격식 신관이랑 시한신관 그리고 근접신관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충격신관 같은 경우에는 표적에 충돌을 했을 때 신관 내부에 있는 격침이라고 하는 뾰족한 물질이 화약을 찌름으로 인해서 동작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충격 스위치라고 하는 기계적인 부품에 의해서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화약이 터지는 식으로 해서 충격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는 게 충격신관이고요. 시한신관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시한장치가 들어가거나 전자식 시한장치가 들어가서 원하는 정해진 시간에 기폭되는 방식이 시한신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접신관 같은 경우에는 발사를 했을 때 비행하면서 표적에 직접 완전히 부딪히는 단계까지 아니고 근접을 했을 때 레이저라든가 전파를 방사를 해서 그 신호를 감지를 해서 표적을 탐지해서 기폭되는 방식이 근접신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기능 신관이라고 불리는 신관들도 일단은 개발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 다기능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근접, 시한, 충격, 자폭 기능이라든가 이런 4가지 기능을 다 탑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발사하는 시점에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구현되는 방식이 될 건데 기능을 다 집어넣었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은 사용자는 사실은 우린 충격 기능만 필요한데 또는 우린 시한 기능만 필요한데 특정 목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없어서 그 순간에 개발을 했지만 양산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박격포탄 같은 경우는 좀 재래식 탄약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 대부분 과거에 좀 제품이 제작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기계식 신관들이 실제로 많이 설계가 되어 있고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곡사포를 이용해서 발사하는 탄 종류는 지금 보면은 결국 탄 종류에 따라서 신관이 사실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이 무기 체계는 결국은 발사를 하는 그냥 발사 시스템일 뿐이고 주요 기능을 발휘하는 건 탄이잖아요. 그래서 고폭탄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 부딪혀서 동작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조명탄 같은 경우에는 하늘 위에서 탄이 터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은 시한신관이 적절할 거예요. DPICM 탄이다 하면은 이거는 하늘에 비행하다가 특정 높이에서 동작을 하면은 자탄들이 쭉 방출돼야 되는 방출탄이라 했을 때는 특정 시한 값에서만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곡사포에 운용되는 신관이라 하더라도 어떤 탄에 운용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관들이 매칭이 되느냐가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셨다시피 지금 드론이 새로운 무기 체계로 많이 대두가 됐잖아요. 드론에 탑재 가능한 새로운 신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제일 간단하게는 자폭 신관 같은 경우에는 그 드론 한 발이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격 구조가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동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근접 기능이 사실 필요할 거고요. 드론이 가서 뭔가 자탄 형태로 동작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이제 다량의 신관들을 한 번에 뿌리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자탄형 신관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겠죠. 운용되는 조건에 따라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드론에 맞는 신관들을 또 개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군사 365. 먼저 8월 4일로 가보겠습니다. 1950년 8월 4일 한미연합군이 천연 장애물인 낙동강을 따라 최후 방어선인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50년 7월 29일 워커비 제8군 사령관이 낙동강 방어선 점령을 명령합니다. 1950년 8월 1일 전선부대가 낙동강 방어선 점령을 시작하는데요. 1950년 8월 4일 최초의 낙동강 방어선인 X선 형성을 완료합니다. 1950년 8월 11일 새로운 낙동강 방어선인 Y선이 형성됩니다. 낙동강 방어선은 6.25 전쟁 시기 한국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국군과 유엔군의 최후 방어선입니다. 따라서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작전으로 전환할 때까지 약 40일간 6.25 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8월 13일로 가보겠습니다. 1950년 8월 13일에서 28일까지 국군 제1사단이 낙동강 전선 다부동 일대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냅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50년 8월 13일 북한군 세계사단이 다부동을 공격합니다. 국군 제1사단이 유악산에서 다부동, 가산선에 이르는 지역을 방어합니다. 1950년 8월 28일 한미 양국군이 수암산 탈환에 성공합니다. 국군 제1사단은 다부동 돌출부에 대한 북한군 세계사단의 집중 공격을 방어합니다. 따라서 북한군 낙동강 전선 돌파를 좌절시키고 대구 방어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합니다. 이어서 8월 18일로 가보겠습니다. 1976년 8월 18일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감독하던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76년 8월 18일 북한군이 미루나무 제거 작업 중인 미군 장교를 도끼로 살해합니다. 1976년 8월 19일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데프콘이 3단계로 상향 조정되는데요. 1976년 8월 21일 한미 양국이 군사작전에 돌입해 미루나무를 완전히 제거하고 한국군 특전사 64명이 북한군 초소 4개를 제거합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은 6.25 전쟁 정전 이후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의해 미군 장교가 사망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에 의한 양국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김일성이 유감을 표명합니다. 자기의 안전을 자기 힘으로 지킬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든지 독립과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가보훈부가 11일 중국 충칭시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였던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화지 청사기념관 개관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양국 관련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30년 청사의 변화 모습이 기록된 사진과 자료 등을 전시한 한중 공동사진전도 전개됐습니다. 해병대 사령부가 10일 경남 통영시 충무실내체육관에서 75주년 통영 상륙작전 전승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통영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김성은 장군을 기리기 위해 통영 장평리부터 장문리까지 8.4km를 해병대 김성은 장군로로 명명하는 제막식이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육군특수전학교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해상척후조 53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해상척후조는 고도의 잠수 기술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적지에 침투하는 특수임무조로 연일에 실시하는 해척조 교육은 특수전학교 교육훈련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정으로 손꼽힙니다. 훈련을 마친 101명의 교육생들은 바다에서 전천 후 임무 수행이 가능한 특전 요원을 상징하는 의미로 컴뱃 다이어 패치를 받았습니다.
8월 12일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강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경기와 강원 지역에서는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의 정체전선이 남부 지역에 위치하면서 전라와 경상을 중심으로 강수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후에는 강수구역이 충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곳은 최대 60mm가량의 강수가 예상되는 만큼 침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수가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과 뇌우가 동반되면서 최대 120mm의 강한 강수가 내릴 수 있으므로 호우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충청 이남 지역은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철원 22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대구는 32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남부 지역의 강수와 동부 산지의 소나기로 전남, 경남, 동부 산지 지역에서는 항공작전에 일부 영향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15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때 소나기가 예상되며 다시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가까운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